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 뭐 발견했는데요. 우리 진우환님 머리 이렇게 올리셨나요? 네. 아톰 스타일로 올리신 건가요? 헤어스타일이 어색하다고 방송 보시던 분들이 얘기를 해서 변화를 좀 주고 싶었는데 아직 스타일을 못 찾은 거죠. 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저도, 중이신가요? 이렇게 한 건 처음입니다. 몇 주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 내리죠. 그렇죠. 오늘 첫 시도니까. 예.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협치의 길이 좀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 막말 정치 논란으로 요즘 뜨거운 한 주를 보냈죠.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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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그 기자 요새 문바, 달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복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집권 3년 차를 맞이해서요, 문 대통령이 그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막말 정치가 국민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합니다.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네, 정말 낡은 잣대를 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낡은 잣대를 가지고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막말에 관해서도 제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막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향한 어떻게 보면 비판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당부의 목소리이기도 한데요. 예. 여기서 이제 발끈한 거죠. 이제 야당에서 당연히 이제 발끈하고 나왔고요. 뭐 협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왜 또 야당을 건드리느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한편에서는요. 예. 아니 그런데 그 특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발언 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것 같은데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가 저 여기 있어요 하듯이 사이코패스. 그 발언을 함으로써 이 완전히 정치권이 정말 막말 경쟁을 벌이듯이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하셨어요. 분단을 정치에 이용하는 낡은 이념의 잣대는 그만 버렸으면 한다. 국민 혐오를 부추기면서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 이러한 얘기를 정의당을 향해서 하셨겠습니까? 민주평화당을 향해서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또 발끈할 만한 이유가 되겠죠. 대통령의 그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식으로 먼저 발끈하고 나선 거죠. 근데 저는 정치권의 그런 막말 경쟁에 대해서 준엄하게 경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발언을 정치권에 대고 직접 하신 거라고 하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센 발언하는 것이 무슨 인기를 얻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정치인 양 얘기하고 있는 행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뭐 먼저 얘기하신 대로 우선 첫째, 그 여야 대표들을 불러서 국회 정상화를 어쨌든 촉구하는 그런 만남을 가지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와중에 이런 표현이 과연 적절했을까? 야당을 좀 자극하는 듯한 발언. 그리고 실제로 특히 좌파 독재란 말에 굉장히 불쾌함이 좀 많으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좌파고 지금 무슨 독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잣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거 말하자면 종북몰이 하던 식의 잣대를 갖고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애당초 표적은 사실은 황교안 대표와 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신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 대통령은 과거에 이제 뭐 그 전례를 봐도 그렇고 가능하면 여야가 대치하는 전선에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예, 그런 생각이에요. 야당이 말이죠. 요새 계속해서 막말 하는 거는 정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건 엄중히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큽니다. 지금 여론조사로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타이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삼권 분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조정하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지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 적절치 못해. 그러다 보니까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데칼코마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데칼코마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그렇게 그냥 여야 간의 정쟁으로 막말을 주고받는 거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는 국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국가의 품격을 위해서 막말 경쟁하지 말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까 이수성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던 것처럼 좌파 독재라고 하는 반복되는 규정 이를테면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낙인 효과를 노리기 언술인데 이건 대단히 불쾌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한국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남한은 이른바 우파 정권, 우익 정권이 수립됐고 북한은 좌익 정권, 좌파 정권이 수립되어 있어서 따라서 좌파란 말은 친북이다, 종북이다라고 하는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좌파 독재다, 좌파 정부다, 좌파 정권이다라고 자꾸 규정하는 것은 종북 정권이다, 종북 정부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색깔론이거든요. 그렇죠. 좌파 독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정치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이런 거란 말이죠. 지금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청와대가 주사파에 장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임종석 봐라 제 옛날 주사파였다. 그다음에 그걸 잡은 게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 맥락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무슨 친북 정권처럼 이렇게 규정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노리는 건 바로냐면 이 사람들이 소구하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집단이 있거든요. 요번에 뭡니까? 윤석열 그 협박한 사람 있잖아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그다음 잡혀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인데. 저는 웃긴다라는 것을 이제 우한에 암시를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개란 두 개를 갖고 있어. 시청자들과 쌍방향 대화를 하다가 현장이 하도 밋밋해서 현지에서 시청자들과 교감하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 웃자고 한 얘기가 그 정도였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이런 상황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막말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바로 그 발언. 그 단어의 뜻을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를 표현하는 용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일반 국민도 그 용어의 뜻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하 용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혐오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내내 극우 막말 프레임을 썼습니다. 제가 비속어인 줄 알았으면 썼겠습니까?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또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고 있는 이유. 임계점을 넘어선 발언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나경원 대표의 그 정말로 입에 옮기기도 어려울 정도로 험악한 말 아닙니까? 그래 너무나 저질스러운 발언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3시간 반 만인가요?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내가 본래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쓰여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썼을 뿐이다. 뭐 절대 그런 의미를 뜻한 게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네. 아니 저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규탄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해야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그런 뜻 아니었다. 나는 그 뜻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과입니까? 저는 사과의 진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제발 보도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자 입막음용 문자 메시지지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 기자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줄임말을 쓸 때는 도대체 그 줄임말이 뭘 줄임말인지는 알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썼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게 이 문바라 뭐 그다음 좀 전에 얘기했던 문노스 이런 것들이 출처가 어디냐면은 일베거든요. 그 집단의 언어가 공당의 원내대표 입까지 올 수 있었던 그 경로 말이죠. 그걸 난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이런 그 부적절한 발언이 나올 때 반응이 있죠. 각 당의 반응. 그 민주당에서는 그 모든 여성 당원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규탄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조금만 좀 지나서 과거를 좀 보자고요. 과거에 이종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년 서슬이 펄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는 그녀는의 약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새누리당에서는 그 사정없이 비난을 하죠. 이종걸 의원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서 그 여성운동가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지금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정말로 잘못된 건데 더 심각한 건 바로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각자 그 소위 자기가 지지하는 그룹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한 이 나라에는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청와대와 한국당 사이에 약간은 이제 갈등 분위기로 가게 된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아까 낡은 이념 잣대, 바로 이 공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을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받아친 것이었죠. 그 뭐 좌파 운운하는 것, 뭐 좌파 독재 운운하는 것이 다 낡은 이념에서 비롯된 얘기라는 겁니다. 대북 정책을 놓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오기 위한 두 가지의 방법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완강하게 제재를 계속하고 봉쇄하고 고립시켜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나서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노선이 있고, 또 한편에는 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들어주면서 우리의 요구인 비핵화도 실현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상생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약간 두 가지 노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낡은 이념의 굴레예요. 저는 잣대가 아니고 뭐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갖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뭐 무조건 북한을 봉쇄하고 그다음에 압박해서 그 양보를 얻어내야 된다는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낡은 이념의 굴레예요.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아니죠. 어떤 보수 정권도 어떤 보수 우파도 실제로 북한을 말하자면 압박만 해서 아니면은 규제만 해가지고 양보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병행하되 투트랙으로 어디에 좀 더 중심을 둘 것인가 균형 있게. 이를테면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무조건 지원해주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거는 잘못됐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아니,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 정부가 지금 퍼주기 한다고 하고 있고 북한에 질질 끌려간다고 하고 있고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장군 멍군식의 논란이라는 장군 멍군이 아니라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또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이를테면 제재를 지금 당장 다 해제해버리고 그냥 북한의 말만 믿고 다 가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양극단에 우리 이른바 보수 쪽에도 좀 더 강경하고 한쪽에 치우친 분들이 분명히 있고 이쪽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보 쪽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일부는 있죠. 일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동관 수석님은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와 기타 지도부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뭐 그렇게 규정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계속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관여와 개입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좌파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독재란 무엇이냐? 있는 제도 위에서 제도를 뛰어넘어서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걸 독재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요소가 사실 있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적폐청산 2년 동안 한 거에 사실상 그게 얼마나 컸어요. 제도를 뛰어넘는. 제도를 뛰어넘었죠. 법원 가서 지금 사사건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한 수사가 한두 가지예요. 보세요. 어떤 수사가 그렇습니까? 아니 기무사 계엄문건, 장학선, 장자연, 그건 대통령 지시가 없어도 수사해야 될 사안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법무장관 하는데 왜 나서 갖고 맨날 수사하라고 하시는데 그나마 잘 됐으면 모르는데 지금 잠시만요. 아니 이수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를테면 내가 할게요. 검찰권은 행정부의 권력입니다. 행정부의 권력이어서 대통령이 부패와 이를테면 반민주를 엄벌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자, 진 의원님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수사의 결과를 유도하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청와대와 한국당이 사실은 일단 마주 앉아서 대화라도
해야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이 역시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5당 회동이냐 단독 회동이냐 이것을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5당 대표와 만나는 그림을 좀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가장 자연스럽죠.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전국의 물꼬를 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독대를 요청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독대라는 게 사실은 과거에 이른바 뭐랄까 그 제왕적 총재들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총재가 저쪽 두 보스하고 이쪽 보스가 만난다. 대충 이런 문화였고 한동안 사라졌다가 그게 아마도 요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홍준표 대표를 좀 만나줬잖아요. 그게 이제 전례가 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요구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야당이 이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보수 야당으로서 또 바른미래당도 있고 또 뭐 정의당도 있고 또 민주평화당도 있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의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난 단둘이 만나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5당이 다 만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그들도 마찬가지로 정부를 견제하려면 나머지 당들이 협조가 또 필요할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렇다면 다 같이 만나는 게 원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은 과거 양당제 시절에 일종의 전국 타개용 해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당제가 점점 다당제로 가고 있고 또 설령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나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요. 또 기왕에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잖아요. 한번 회의도 했죠. 이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이었네요. 이렇게 과거의 합의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런 야당과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 지금 왜 5을 만나는 것에 반대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모든 출발점이 저거예요. 지난번 패스트트랙 그 자기네를 빼고 4당이 공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5당 대표 만나면은 지금 결국 4대1로 얘기하는 구도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보고 그 1대1 회동을 그러면 대통령한테 요구하면 안 되죠. 아니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태우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쨌거나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상황 타개에 도움이 안 되는 회담을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당 대표를 불러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통령은 나 국민들 앞에 나 지금 5당 대표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 합의는커녕 아마 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줘야 되잖아요. 자유한국당한테. 그러니까 자꾸 압박해서 자꾸 북한 보고만 제재로 뭐 저 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자유한국당도 좀 이렇게 다독거려서 데리고 들어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제재하고 압박하고 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당들은 지금 합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5당이 같이 논의하기로. 근데 자기들끼리 셋이 싹 빠져버리게 되면 나머지 2당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건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 사실은 아니 둘이 만나나 5이 만나나 할 말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둘이 만날 때는 자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딱 유일한 야당이다라는 위상을 세우는 거고 또 다른 황교안 대표로서는 내가 대통령을 상대하는 바로 야권의 제1주자다라는 자기 정치도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그런 그림에 대해서 지금 욕심을 갖고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도 맞짱을 뜨는 거 봐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도 금물이지만 과대평가를 하고 굳이 그렇게 경원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민생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급한 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대통령께서 뭐 정 그게 불편하시다면은
저는 다른 소수당 그 당대표들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1대1 한 번씩 다 만나시는 건 어때요? 왜냐하면 오바마가 어떤 그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서 또 그 미국에 꼭 필요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가 국회로 와가지고 일일이 의원들을 만나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황교안 대표를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이를테면 야당이 뭔가 그런 예우를 갖춰주고 이를테면 상대를 존중해 주면 그래 내가 대승적으로 받아줄게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청와대가 촉구하고 있는 거는 민생의 어려움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추경을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약속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약속되면 형식은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당 회동이 됐든 1대1 회동이 됐든 저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을 요구하면서 그럼 나는 무엇을 요구할 거고 청와대에 무엇을 들어주겠다라고 한 게 없어요. 이를테면 원내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싸울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장외투쟁으로 끌고 버리고 그러면서 이를테면 장외투쟁에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대통령과의 1대1 회동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투쟁의 그림이나 시나리오를 잘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야당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원래 실무선이 만나서 조율을 하고 과거에는 발표 문안까지 다 조율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자 하는 걸 해놓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서로 보여주기식 만남이 언제부턴가 됐더라고. 다시 아주 간단히 말해서 그 정상회담 내지 그 옛날에 여야 영수회담 그거 왜 합니까? 정상적인 실무선에서는 안 풀리는 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와 같은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당에다 지시도 하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 여야 영수회담을 하면 막힌 정국이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사안은 장외투쟁의 발단 자체가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된 건데 그건 선거법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들어줄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곤란한 게 사실은 지금 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공수법, 검경수사권 주정 이거 대통령의 지금 대선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당에서 총대 메고 한 건데 이제 와서 나는 그거 모르니까 그거는 당하고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나하고는 추경 얘기나 민생 대책만 얘기하자 그러면 그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왜 대통령이 얻을 것만 생각하고 만나시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제 하겠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만남의 형식이 결정돼 아시는 것처럼 선거법은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건 법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미래당과 지금 저 순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순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청와대 그 회동이 성립이 되려면 바른미래당도 지금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기 때문에 원내 대표들끼리의 잠정적인 무슨 합의가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국회에서 조율이 된 다음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론이죠. 그런데 그 당연히 조율돼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먼저 하자 하고 나면 5당 대표 회동이든 무엇이든 하자. 당대표 회동은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 국회 파행이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아주 답답했던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밥 잘 사주는 할아버지가 될 테니까 국회 정상화 해달라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청와대 혹은 국회를 향해서 우리 외부자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로서 당부 한 말씀씩 정말 한 말씀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과거에 정의롭지 못한 유산을 고치시겠다고요? 그럼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하시는 이야기인가요? 네. 예. 그거 저는 뭐 계속 얘기했지만 그래도 전국 운영의 큰 틀의 책임은 큰 집이 지는 것이다. 큰형이.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해서 그래도 이거를 협조하수 통회장으로 만들려면 그래도 청와대가 조금 대승적 자세로 양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 정치권에 그러죠. 여당은 실리를 챙기고 야당은 명분을 쥐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점에서 무슨 명분을 주고 무엇을 내줄 것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야, 세비가 월 1,100만 원이잖아요. 정말 이분들 뭐 노동자들이 뭐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뭐 귀족 노조니 뭐 이러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탱자 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토부가 곤욕을 치른 한 주였습니다. 예, 3기 신도시 논란 그리고 버스 파업 논란 등등 이 커다란 난제에 부딪혔었는데 다행히 우려했던 버스 대란은 면하면서 사실은 이제 급한 불은 좀 끈 그런 모양새죠. 김현미 장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그랬죠. 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다라고 하는 각오로 임하겠다. 그러자마자 큰 시련 같은 것들을 맞았어요. 하나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인근의 1기, 2기 신도시 주민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전국의 노선 버스들이 일제히 파업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심각한 반발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이를테면 말년에 네. 큰 시험대에 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협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꼽혔던 지역이었는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전국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70%가 몰려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사들의 임금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지사가 버스 요금 인상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거죠. 예, 원래 그 정부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할 것을 권했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지자체장이 그렇죠. 버스 요금 올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올리려면 서울시도 함께 올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수도권 통합 환승제로 묶여 있어가지고 경기도만 요금을 올리게 되면 이제 경기도민만 희생된다는 이런 논리인데요. 경기도가 1,250원인데 서울이 1,200원이거든요. 50원이 싼데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또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었고요. 또 이분이 또 평소에 기억나거든요. 여기 나와서 또 그때 싸웠던 기억이 나는데 뭐냐면 준공영제 반대랍니다. 예. 또 남경필 도지사 있잖아요. 전도지사가 그 집안이 또 버스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이죠. 어쨌든 버스 회사 적자를 지자체나 이제 정부가 보존해주기 때문에 뭐를 해줘도가 발생하고 이걸 하게 되면 그 버스 회사들만 배불리게 된다. 뭐 이랬던 분입니다. 이유로,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14일에 이해찬 대표하고 김현미 장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세 분이 만나가지고 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고요. 또 광역 직행버스라고 일반 광역버스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지요. 예. 보통 버스 요금이나 이런 것이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올랐는데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버스들도 굉장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늘 보조금을 주어왔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버스 요금을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광역버스와 같은 경우에 노조의 요구는 뭐 준공영제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임금 인상의 문제였지만 일단 그런 전향적인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더 얘기를 나누겠다 해가지고 파업 몇 시간 전에 유보했죠. 예. 이달 29일까지. 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이제 임금이 인상할 태가 돼가지고 올릴 생각이었다면 왜 노조에서 파업을 생각하고 긴장을 고조했는지 그리고 2017년에 최저임금제라는 거를 도입했을 때 미리 대비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이 소위 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또 사실 준공영제라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도 1조가 넘게 쓰이는데 앞으로도 뭐 1조 3천억 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게 간단히 볼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까 그동안 준공영제 시행하지 않았던 광역단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 연간 뭐 1조 원 가량이 필요하다. 이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을 내놨는데 광역과 일반 시내버스 모두 포함해서 추산한 것이어서 1조 원이 나온 거다. 광역단체 10곳의 버스가 지금 총 2만 4천 대 정도 되는데 광역버스만 하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은 여기에서 추산한 것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용된다라는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 버스 회사에서 자기 뭐 80 넘은 아버지를 그 임원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선 인건비를 이제 소위
착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은 사립유치원 똑같아요.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다. 물론 사립 유치원은 이제 보조금의 형태가 아니고 지원금인데 그렇죠. 예. 결국 국가 예산을 이렇게 드린다라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럼 잘 돌아가는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갖고 하지 않으면 급하면은 마치 또 예산 뭐 국민 세금 혈세를 쌈짓돈쓰듯 해놓고 예.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나타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준공영제라는 게 뭐 장점도 있고 이제 단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행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거는 이게 이제 사실 고건시장이 먼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서울시 도입한 것은 사실 이명박 시장이 한 예, 거거든요. 2004년에도 그다음에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네. 저는 이제 높이 평가하는 게 이명박 시장한테 평가하는 게 이제 그거랑 버스 뭐 중앙 전용 차선 차로제. 그거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이 그렇게 갈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이 실용정서로 갈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게 가셔가지고 유감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 참 칭찬 잘 하다가 또 왜 삐딱선을 타나 참나. 끝까지 하게끔 그렇게 통치를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은 준공영제라는 것은 우리 교통 운영의 그 현실에 비춰보면은 사실 장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도 이제 도입을 해서 뭐 나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건 버스 타보신 분들이 금방 알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몇 분 뒤에 몇 번 버스가 옵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집에서 거기 맞춰 나오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 세금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 편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모든 그 버스 운행을 준공영제로 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서울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굴곡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굴곡버스 노선. 저기 무슨 청량리부터 신림동까지 2시간씩 간다고. 근데 그걸 시정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버스 회사들의 로비도 로비였지만은 수익성이 떨어지면 누가 담보할 거냐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이런 좀 그렇죠. 그 교통 시스템으로 소외 지역이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그리고 이제 노선을 정리 안 하고 노선을 다 이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그나마 그것이 가능한데 경기도는 뭐 도농이 있고 뭐 넓잖아요. 그 모랄 해저드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꼭 서비스가 필요한데 적자가 불가피한 것은 준공영제로 가고 현재도 황금 노선으로 이득이 나는 데는 자기네가 알아서 하도록 해주는 그것이 맞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준공영제로 꼭 가긴 가야 되는데 단 적자를 무한대로 메워주는 방식이 아니라 업체 간 경쟁도 하고 시스템 간 경쟁도 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 지적한 게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근데 급하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제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 호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해찬 대표까지 와서 압박을 가하니까 그냥 20분 만에 손들었잖아요, 그죠? 모르죠, 뭐 무죄 선고 날 거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내 모르겠으나 평소에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도 작용하지 않았나. 뭔가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아니 우리 실제로 지난번 예. 도지사 출마할 때 결정적 도움을 받았잖아요. 당시에 그 친문 그 전해출 후보하고 경쟁하는데 우리 그 이해찬 대표 쪽에서는 사실은 그 눈에 안 보이게 지원을 해줘서 그랬답니까? 예, 저는 모르는 얘기. 그래서 그랬답니까? 부지사도 이해찬 그 대표 쪽 그 보좌관 하던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원한 건 아니고 뭐라 그랬냐면 그때 탈당을 시켜라, 출당을 시켜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게 거죠. 지원하는 거지 뭐가 자, 지원? 어쨌든 이 버스 준공영제가 만능은 아니다. 들여다봐야 할 점이 있다. 근데 야당에서는 혈세 낭비 땜질식 처방이다. 호평을 했는데 이게 노조가 총파업의 이유로 주 52시간제 도입을 꼽는 만큼 뭐 정책적 어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서둘러서 진화했다. 좀 이런 해석인 거거든요. 아, 이게 왜 그랬냐면 예. 52시간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결정이 있고 나서 사실 뭐 별다른 그런 움직임 구체적으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파업을 단행하기 직전에 노조위원장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 그 1년이 넘도록 자기가 정부로부터 지금 뭐 대화하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회의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회 내에서 이거를 그렇게 노동 시간 52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려면 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여당 간사가 그건 다 지방자치체 뭐 이렇게 해서 알아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노력이 상당히 그렇게
이렇게 뭐 준비가 안 됐다. 예.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사실 이거는 작년 3월 달에 주 52시간 그 특례 조항에서 이걸 배제할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어떤 부작용이 올 수 있는지 어떤 사태가 올 수 있는지 하는 거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기본 업무거든요. 자,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뭐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 뭐 장관 그렇다 치지만은 기재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손발이 안 맞았거든요. 기재부의 교통특별회계에다가 이거를 좀 집어넣어서 하자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반대했어요. 그건 안 된다. 왜? 이거 특별회계에다가 이런 그 지원금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반대했죠. 손발이 안 맞아요. 지자체하고도 지금 사실은 간신히 봉합이 됐지만 서울시 입장 달라, 경기도 입장 달라 다 달랐었어요.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우리 거의 방송에 그냥 노출돼가지고 그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하고 김수현 정책실장이 대화 나눈 내용 중에 한 달 동안 국토부 장관이 비우니까 이 공무원들이 말이야 일을 덜 해갖고 공무원 탓했잖아요. 그때 공무원들이 발칵 들고 일어났다고 그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뭐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거 챙기고 부처 간에 조율하고 하나하나 문제될 수 있는 거를 소지해 하는 게 사실은 부처가 못하면 청와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희가 흔히 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얘기하잖아요. 프로는 뭐냐면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요번에 요 대응은 아마추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그리고 그건 좀 너무 박한 평가인 것 같고요. 당시에 노선버스의 경우를 이를테면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특례 업체에서 그냥 빼도록 하고 예외 없이 적용토록 할 때 당정청 간에 심각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심각한 논의가 있어서 다 예견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사전 조치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이를테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가 다 입장이 다릅니다. 글쎄요.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지자체도 예산의 사정이 다르고. 조율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러면 좀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노사간에도 또 다르고 이거를 조율하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인데 예. 계속 조정해 왔지만 마지막까지 아귀가 잘 안 맞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협상을 해서 직전에 타결 지어낸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마추어다 이거예요, 내 말은. 아니요, 이명박 정부는 사전에 다 그러진 타결한 않았지만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와서 폭발할 때도 있었잖아요. 저는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다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마지막에 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사전에 조정하고 아니 왜 그러면 얼마나 당정청이 열어서 이를테면 예. 배수의 진을 치고 오는 세력들도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예고하고 이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면 마지막 순간까지 타결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다 상대가 있는 거니까. 또 일단 외국에 좀 나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참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의료보험입니다. 생각보다 참 괜찮아요. 네. 두 번째가 교통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교통의 천국이거든요. 독일 같은 데 가면 너무 비싸요. 네.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 비싸가지고 사실 돌아다닐 수가 없는 정도거든요. 네.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파업하거든요. 저도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럼 버스가 안 와요. 기다려도. 네. 그러다 하루 정도 저녁 때쯤 타결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파업이 거의 없었죠. 들어가다 말거나 이래가지고 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원만히 해결된 거라고 보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인데 국민의 혈세를 바로 이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로 사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버스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졸음운전으로도 사고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동시간을 단축시킨 거예요. 단축시키면 많이 일하던 사람이 적게 일하니까 또 대신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비용을 갖다 조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 아니면 요금인 거예요. 차제 우리나라 버스 요금 현실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러네요. 일본의 73%, 영국의 26%, 미국의 38% 수준이래요. 그래요. 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요금이. 버스 요금이.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값싸게 이용하고 그건 있지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적자들을 요금으로는 다 메꿔 내자고 그러면 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정하게는 세금으로 넣고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버스 이용자들이 조금 더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들으면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을 올리나 무슨 공영제 실시로 다 자기 돈 가는 세금을 거예요. 들이나 결국 국민 부담 커진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거는 하는 수 없죠. 하는 수 없는 거죠. 그 예컨대 버스로 자선 사업할 내가 사람 있는 게 아닌 바에. 내가 더 안전하게 타고 싶으면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든 요금이든 돈 들여서 하는 일은 가장 간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면 아까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그 사후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네. 그때 뭐 차별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해서 여기서 끝난 건 아니라는 점을 그렇죠. 분명히 근데 제기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면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예가 있잖아요. 기본적이잖아요. 이게 분명히 작동 가능한 작동이 되는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똑같은 그 시스템을 갖다가 도입해달라고 요구하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경기 지역에서 국토부가 지난주에 이 버스 파업 논란에 이어서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 서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바로 3기 신도시 선정 이 논란입니다. 기존의 1, 2기 신도시의 주민들이 이게 좀 거세게 반발하고 지금 있다고요? 예, 작년 12월에 3기 신도시 세 곳 남양주, 하남, 인천 개항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5개월 만이죠. 예. 다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두 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 30만 원 공급 방안 이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기존의 1, 2기 신도시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고양 일산과 파주 운정 그리고 인천 검단 등 여기 사는 그 주민들이 신도시가 건립되게 되면은 뭐 자기들보다 훨씬 더 서울에 가까운 지역이고 자기들도 사실 미분양 그 위험이 있는데 이러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도시 주민들은 서울 집값 잡겠다고 경기를 희생양으로 만드느냐 이런 불만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주택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관련된 여러 사업자가 있고 공익업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실 이렇게 반발하는 게 옳고 그르냐의 문제를 떠나서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집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주거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전까지도 이게 투자의 개념이었거든요. 내가 집을 사가지고 한 30년 지어서 사는데 옆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내 집값이 떨어지지 올라가겠어요? 그러나 서울 집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니요. 무슨 아니, 부동산 실제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쓰면서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를테면 금융 규제를 강하게 해서 투자할 수 있는 돈줄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급 정책을 계속 주문해 왔어요, 시장은.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는 그런 공급 계획의 일환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조금 더 하향 안정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저는 정부가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왕의 기존 신도시들의 교통이 아직도 열악하고 또는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자족 기능이 아직도 취약하니 이걸 좀 제대로 살리는 가운데 3기 신도시도 해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내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신도시가 개발돼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의 존재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을 당신들 반발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글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요구한 거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해줘야겠죠. 당연하죠. 한 대로 해줘야 되는 네. 건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반발한 이유는 집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저도 대모하고 있을지도 자연스러운 몰라요. 일이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부에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요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정부가 어떤 사람들의 집값 관리를 해준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상승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억이면. 그분들도 아마 들어왔을 때보다 집값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군가 그 집을 살 때는 1억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한테 그 부담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집 사기 위해서 일단은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돈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소비가 안 살잖아요. 내수가. 경제 전체가 안 돌아가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비판을 하려면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경실련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거야. 공급 정책이 잘못됐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집값 안정화를 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한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 지금 주택 보급률이 이미 110%다. 그건 전국적으로. 그렇죠. 전국적으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공급 정책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지금 경제가 안 되니까 또 토건 사업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제기하는, 이 사람들의 비판이나 논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반박도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되겠지만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집값 떨어지니까 지금은 안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뭐 집값 떨어지니까 데모한다는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심한 얘기예요. 어떤 후유증과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대책을 짜야 되는데 목표가 먼저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꼭 반드시 후유증과 그 후폭풍이 생기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제가는 보는 게 뭐냐면, 이미 그 파주 운정이나 검단 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최근에 미분양 조짐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자꾸 이 완공식을 늦췄다고, 이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근데 그거보다 좋은 조건의 지역을 한다니 당연히 그 사람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수요 확대를 하는 거는 물론 좋지만은 수요책을 쓸 때도 좀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따라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집값 잡아야 한다. 그래서 대출 규제, 뭐 금융 규제에다가 지금 수요 진작까지가 지금 전문가들도 지적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이미 내려가고 있는, 하강하고 있는 데다 계속 지금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0, 40대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가 없어.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요새? 그 유명한 줍쪽. 30, 40대 실수요자도 집을 살 수가 없어. 대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시죠, 요새? 그 유명한 줍쪽. 현찰 갖고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미분양 나오면 가서 사. 세금까지 거 뭐 좀 더 내지.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런 역설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짜 실수요자는 돈 없어 못 사고 대출 안 해주니까. 돈 갖고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딱 지금 뭐 부동산 뭐 이럴 때 사놓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을 팔면 돼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들여다본 종합대책을 지금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그 좋아하는 당정청회의 좀 그런 거 좀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어떤 대안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수성님의 지적이나 우리 정옥임 의원님의 지적이 일견 타당해도 저는 그건 비판을 위한 비판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청년들이나 또는 서민들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어요. 또 실제로 우리는 땅값 거품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대기업들조차도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땅 투기로 돈을 벌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임 하사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게임을 해가지고 번 돈보다 이 건물, 이 건물 판 돈이 훨씬 이익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한 중산층들도 할 수만 있다면 집 한 채 더 사가지고 이걸로 재산을 좀 불려보겠다는 욕심들이 다 있어요. 그 우리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는 거죠. 이걸 좀 제대로 해서 그야말로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뭐 주거지의 개념으로 인식도 바꿔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러자면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강구하자고 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수요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수요 관리 정책들을 계속 써왔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뭐라고 요구를 했냐면
수요 관리는 그쯤 됐고 공급이 부족한데 네. 공급이 부족한 것은 관두고 맨 수요만 붙잡으려고 안간힘이다 해서 공급을 늘리라고 계속 요구해 왔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공급 정책들을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기 신도시 계획도 발표하고 3기 신도시도 발표하고 주택 건설 계획도 막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 죽게 생겼는데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 그만하고 또 이 신도시 정책과 관련된 부작용이 있으니까 재검토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죠. 제가 그럼 대안을 그렇지 얘기할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안을 얘기할게요. 지금 네. 얘기하시니까 금융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지금은 거래는 활성화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거래세는 안 낮추면서 양도세는 왕창 올려놨잖아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사람들이.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수요와 그다음에 공급 관리를 하고 이 금융도 약간 좀 이제는 그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해서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있고 팔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사전적으로 다 옳은 말씀인데 아니 그거를 이제는 지방은 이미 공급 과잉이어서 지방에는 그래요. 아파트 지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결국 수도권의 문제고 서울의 문제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요. 서울과 수도권 내에 집을 공급은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절대량이 부족하니까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짓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서울이에요. 수도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은 그럼 그 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기껏해야 오래된 아파트 때려부시고 다시 짓는 이를테면 재건축 정도인데 이 재건축이 갖고 있는 함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값이 폭등한다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 대한 대안이 아직 없죠. 이를테면 그것을 전부 다 그렇게 초과이득세들을 전부 다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갖춘 다음에 재건축을 하겠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들을 환수하겠다고 달려드는 순간에 야당이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거래세를 낮추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재건축에 따른 양도 차익 또는 초과 수입 줄여야죠. 이거는 결국 거래세거든요. 보유세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세제 문제에 대한 이를테면 이것도 사회적 대답이 필요하고 정치적 대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다 수반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념적인 반대가 너무 강해서 이런 것들 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도 뭐냐면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사회적 대타협을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상황 정리가 됐으니까 적극 나서서 하시란 말씀이 지금까지 사실 타협이 아니고 거의 강압적이다시피 밀어붙였잖아요. 저 목표를 정해놓고. 사회적 대타협을 안 하려고 그러셨죠, 야당이. 아니, 그 자꾸 그렇게 전 정권 탓하다가 이제 야당 탓하고 좀 이따 국민 탓하겠네. 집값을 잡아야 된다고는 거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죠. 잘 조율하면서 잘 몰고 가는 게 어려운 거지. 우격 따지면 그 집값 잡는 거 누가 못해요. 그거. 이제는 또 그런 걱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의 이를테면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조치들을 위해서 종부세도 올리자고 하고 하는데 이걸 전부 세금 폭탄이라고 들겨대고 사회주의 정책 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정치권이 욕 얻어먹는 거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타협을 그것 때문에 정책적 수단이 엄청나게 제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저 대표회담에서 하면 되잖아. 어제 광주에서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됐는데요. 정치인들의 발길도 일제히 광주로 향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기념식에 참석을 했죠. 광주 시민들이 황교안 대표는 광주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 기념식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게 도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의 말씀 적절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기념식에 참석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말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문제 망언을 한 분들에 대한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추천해야 될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자 적임 인물로 골라서 추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했던 두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적절하고 또 무엇보다 자격이 법에 규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추천해달라라고 청와대에서 요청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자격에 문제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수하는 입장 아닙니까? 이 때문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지금 몇 개월이 지난 상태인데도 아직 진상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어요. 광주 기념식에 참석하면 못합니까?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하죠. 참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연 5.18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얼마만큼 각인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답답한데요. 광주를 다녀온 다음에 이제 조처를 취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조처를 취하게 될 거를 왜 이렇게 그리고 의총을 해서 정리하면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로 하여금 마치 또 반민주 세력이고 수구 세력이라는 빌미를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얼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그 후에 대선에서도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온갖 험한 말을 다 듣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5.18 거기 올 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먼저 그 선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5.18 그 진상조사회 이런 것도 위원 선정하는데 하필 적절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북한군 개입 뭐 이걸 떠드는 이상한 사람들 거기다 막 임명을 한다든지 일단 국회에 지금 줄줄이 걸려 있는 게 5.18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성폭행들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들 있잖아요. 그거 지금 하나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그대로 걸어놓고 그다음에 또 망원 5.18 망원을 했던 의원들 처리도 안 하고 오케이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 망원한 의원들을 옹호하는 유튜버들을 국회에다 데려다 놓고 콘서트를 하는 건 도대체 뭐 하자라는 거예요. 당은 그렇게 해놓고서 당 대표만 와가지고 난 여기 참석하겠다 굳이? 난 그게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뭐 당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약간의 분란이랄까 아니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반란표랄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혹시라도 당내 갈등이 심화되거나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숙성이 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어느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그 여당 안에서도 좀 더 강경한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당론을 좌우해서 그 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거를 잘 유도하고 끌고 가는 것이 그것이 리더십이다. 그 얘기만 하고 싶네요. 근데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의원을 이제 이를테면 당에서 제명하는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를테면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그 문제가 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당사자였습니다. 물론 선거운동 때문에 당일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면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다 알면서 공동 주최한 김진태 의원에 대해서 경고 조치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세금만 축내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순례 의원. 그 사람을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아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친박으로 일컬어지는 분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제가 기억하는 한 5.18은 민주화 항쟁이라고 정의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그 5.18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5.18 망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표가 결단을 내리느냐가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을 판단하는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보수 정치 지도자로서의 정치인 황교안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 스스로가. 안녕하세요.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혹시 오시면요. 첫째, 절대 눈은 마주치지 않는다. 둘째, 절대 말을 붙이지 않는다. 셋째, 절대 악수를 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면 자칫 이것도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봅시다 까지만 했으면
그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방송을 타면서 심지어는 그 중도 보수 쪽에서도 굉장히 점수를 많이 땄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발언으로 점수를 많이 잃은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 게 의원님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러고 나서 판단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의 항의도 아니고 평화적인 항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사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광주에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물세례가 아니라 더 큰 것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이 뭐 유시민 씨랑 말싸움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빨리 정리합시다. 근데 지금 또 이분들 뭐라 그러냐면 또 지역 감정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물 맞았죠? 물 맞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역 감정의 벽이 옛날에 있었다.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항의를 뭐로 치부했습니까? 지역 감정 치부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계속 지역의 문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서 낡은 대립구도로 만들거든요. 아주 옛날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황교안 대표가 거기 갔을 때 옛날에 노태우가 당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연출하러 갔다라고 판단해요. 저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물병 세례와 같은 그런 격렬한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이용하자, 그러기 위해서 가자,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저는 우리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아직도 자기가 운동권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97년 대선 때 DJ 당선 가능성이 0%라면서 자기가 비정상인지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인간이다, 고려장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뭘 인제 와서 갑자기 무슨 그 광주 정신과 DJ 저거에 화신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냐고. 자꾸 얼굴이 두 개로 보이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좀. 아니 그 말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데 왜 자꾸 아직도 자기가 운동권적인 줄 알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비호감이 너무 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내 말은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자기 책에 쓴 거 아니야. 황교안이 광주에 오면 성숙하게 대응합시다. 무언의 항의를 합시다. 비폭력으로 항의합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하게 대응합시다는 말은 안 했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저는 그게 성숙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변인도 아닌데 그렇게 해몽까지 해줘. 이번에 사실 황교안 대표가 광주에서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것인가, 이 여부에도 이목이 좀 집중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옛날에 구속 기소했던 그 사람들이 다 즐겨 부르던 그 노래인데 그들이 부르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자기 존재, 이제까지 살아온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라는 느낌까지 들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건 좀 공과 사를 이 사람이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아느냐, 이걸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글쎄 저도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 행사인 만큼 도리다 표현했기 때문에 참석을 한다면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를 거다. 근데 잘 모를 거다. 그 노래 자체를. 가사도 기억도 못할, 알지도 못할 거고. 그래서 그냥 립싱크 하듯. 입만 뻥긋뻥긋. 가사도 막 틀려가면서. 그게 더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렇게라도 좀 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의 성의 차원에서. 그렇죠.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본인 그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 또 그게 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됐든 후가 됐든 그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어떤 공공의 생각을 정리해서 대표가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무고한 양민이 학살된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볼 때 정말 내가 경제 성장에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민주화도 성공하고 언론 자유 지수를 보니까 우리가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더라고요. 이 체제는 사실 진보든 아니면 보수든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체제잖아요. 바로 그런 체제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5.18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진보만의 유산도 아니고 동시에 누구예요? 보수의 유산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이제 YS가 노태우, 전두환 처단하고 그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의 척결하고 이 공동의 자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수 정당에서 지금쯤은 이제 한번 확실하게 좀 매듭 짓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진중권 교수님 말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가 그 공동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념,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공유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통화 그걸 당대표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5.18을 맞아서 광주를 찾은 분들 중에 또 눈길을 끄는 분들이 있었죠. 5.18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면서 39년 만에 용기를 내서 입을 연 증언자들도 광주를 찾았습니다. 예, 그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인데요. 일단 이분들이 누군지 소개를 하자면은 김용장 씨는 5.18 당시에 주한미군 501 여단 소속이었습니다. 거기 정보요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5월 18일에서 27일 사이에 40건 정도 미국 국방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고한 것 중에서 5건은 백악관에까지 보고가 됐다고 하고요. 허장환 씨 같은 경우에는 5.18 당시에 신군부의 주축인 국군 보안사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두환으로부터 약 10명 정도만 핵심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10명 중에 하나가 자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증언이 이렇게 좀 충격적인 것이 좀 덜어 있습니다. 오후 1시 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이루어졌고 전두환을 방문 목적은 바로 사살 명령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격은 제가 직접 목도로 했습니다. 전두환이는 사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발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선무공작단 편의대를 광주에 파견했다는 거고. 감회장한 시신들을 재발굴해가지고 일부는 광주 통합병원에 와서 소각을 했고 또 일부는 틀림없이 거기서 수장을 했을 것이다. 그 전두환 씨는 이전까지의 주장이 21일 11시에 나는 용산 국방부회의에 참석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역시 뭐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난 광주에 간 일이 없다. 굉장히 증언이 구체적입니다. 지금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확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5월 21일 날 전두환이 성남 비행장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광주 비행장으로 온다는 거예요. 12시경에. 예, 12시경에. 와서 회의를 하고 떠났는데 떠난 뒤에 1시간 후에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또 그와 비슷한 시기에 헬기에서의 기총소사도 있었어요. 사격했을 때 자세를 보니까 앉아 쏴, 이를테면 쪼그려 쏴 자세였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조준 사격하는 것이다. 그 발언을 또 허장원 씨가 또 하기도. 허장원 특명부장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당시에 한 4명 정도가 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 4명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들을 조사하면 나온다. 그리고 또 실제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갔던 비행 기록이 군 어디엔가는 남아있을 거다. 그거를 밝히면은 이제 이분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제 드러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앞서갈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당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 나왔고 앞으로 이 증언을 근거로 물증들을 맞춰 나가고 또 다른 증인들을 확보해서 전체 그 그림을 그려나가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8군 헬기장으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니까 헬기는 도착해 있었고 사령관 혼자 하고 수행원 없이 그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수상한 자가 접근할 시에는 복부 위하로 사격을 가하여 제압하라. 제2군 사령관 진종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그 돈 오버 더 포라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였는데 그 2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쓴 인물이에요. 바로 이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전두환 장군을 인터뷰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네.
디바인 프로비던스. 이거는 소위 이제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은 그 주역이 어떤 그 정신 세계를 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단면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제 어쨌건 여러 가지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아까 이제 위원 2명이 자유한국당이 위원 2명을 뭐 하여튼 추천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하면 되는데 저는 그 이런 식의 주장 39년 만에 나온 뭐 그런 것으로 뭐 확신한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진실과 관계되는 거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예단하지 말고 절대 앞서가진 말자. 아니 물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향신문이 공개한 80년 당시 이군 사령부의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 문건 5월 23일자 기록을 보면은 재진입하자라고 하는 작전 건의를 하는데 그 기록 옆에다가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했다라고 하는 수기가 적혀 있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전두환이 광주 5.18의 핵심 책임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되어 왔지만 아니 그거야 뭐 그걸 누가 부인하는 사람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죠. 없지만 부인할 수도 없고 5.18 직후에 5.11 분석 대책반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5.11 연구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를테면 그런 책임들을 다 지우고 이를테면 전두환이 책임자인데 그거를 다 지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조작과 또 은폐와 폐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군의 문서, 뭐 당시 5.18과 관련된 작전 문서든지 뭐 지시 문서든지 이런 것들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런 자신들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증을 찾는 일은 굉장히 또 지난한 작업이고 더구나 그걸 국회에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몇 번 해가지고 밝혀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일단 국회 특별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또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에 맡겨야죠.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광주 항쟁에 대한 역사는 지금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바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의 정치적인 상황이 광주 문제를 5.18 문제를 실타래같이 얽히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증언해드릴 수 있습니다.